중간고사 이후에 첫 거꾸로 수업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원자 모형의 이제 변화 과정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18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이제 돌턴이라는 사람의 원자설이 가장 받아들여지고 있었고, 이 돌턴의 원자설이 깨지기 시작한, 즉 이 원자라는 것이 더 작은 입자로 숨겨질 수 있다라고 실험 결과를 통해서 증명한 사람이 톰슨이었죠. 그래서 돌턴은 설명하지 못했지만 톰슨의 원자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었던 실험은 그렇지 음극선 실험이었죠.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새로운 원자 모형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죠. 그 후에 이제 톰슨의 제자인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에 의해서 톰슨의 원자 모형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실험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으로 발전을 했죠.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의 핵심은 이제 원자 핵이 중심에 존재를 하고, 전자는 그냥 원자 핵 주변을 원운동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적인 특징이었어요. 그러면 어떤 것들을 계기로 또 다른 원자 모형으로 됐는지 오늘은 요 다음 원자 모형과 그 중심이 되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으로 설명이 되지 못했던 현상이 한 가지가 있었어. 그게 뭐냐면 이제 분광기가 발전되기 시작한 시기가 요쯤인데요. 그 분광기로 관찰을 했던 수소의 선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을 관찰을 했더니 우리가 또 나중에 관찰하겠지만 어떤 선으로서 관찰이 됐어요. 그런데 이 선으로 왜 관찰이 되느냐라는 것을 러더퍼드는 설명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다음을 설명을 하게 된 사람은 이제 보어라는 사람에 의해서 설명이 됐고, 이 사람은 오로지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이론을 제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내용은 보어의 원자 모형이에요. 자, 보어의 원자 모형은요, 오로지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안한 하나의 이론이라고 보면 되고, 그 이론에 이제 가정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보어가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한 5가지 가정을 했는데, 그 가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보어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를 가지는 원형 궤도를 따라 원운동한다. 자, 어떻게 보면 러더퍼드와 비슷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러더퍼드는 단순히 전자가 핵 주변에 어디에나 위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원자들이 원운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보어는 이 전자들이요,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 궤도에만 존재할 수 있다라고 했어. 그래서 원자 핵 주변에 이런 궤도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 궤도가 아닌 곳에는 전자가 절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게 보어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비유를 많이 하는 것이 계단 같은 거예요. 계단이 있으면 우리가 사람이 계단과 계단 사이에 위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이렇게 위치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마찬가지로 전자들도 궤도가 아닌 곳에서는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뭐 사다리의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다리의 요 칸이 아닌 곳에는 절대 존재할 수 없구나. 즉 불연속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원형 궤도를 또 다른 말로는 전자 껍질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껍질처럼, 양파처럼 이렇게 양파의 껍질처럼 한 껍질, 두 껍질 이렇게 나간다 해서 전자 껍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가정은 원자 핵에서 멀어질수록 에너지 준위는 높아져요. 즉 핵에서 멀어질수록 인력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죠. 불안정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핵에서 가까운 아이가 가장 안정한 아이고요. 핵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불안정해지다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이제 핵에서부터 벗어났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에너지 간격이 일정한 것이 아니라 점점 이 간격이 좁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간격은 점점 좁아지는 특징이 있어요. 이걸 아까 이제 사다리 그림에서 제대로 표현을 해보면 뭐 칸이 점점 이렇게 가까워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어가
실제 수치, 에너지를 계산을 해서 이 각각의 궤도들의 에너지 준위를 구했어. n번째라는 거, 얘가 첫 번째 핵에서 가까운 걸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네 번째 껍질이라고 한다면 n번째 껍질은 일반식으로 나타냈을 때 요 값을 가진다라고 계산을 했어요. 우리가 유도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 대학 과정이기 때문에 생략을 할 수밖에 없고 이 n 값에 1에서 2에서 3에서 정수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무한대를 넣었을 때 에너지가 0, 즉 핵에서 완전히 벗어난 전자의 에너지를 의미하겠죠. 이렇게 전자 껍질에 1번 껍질, 2번 껍질, 3번 껍질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도 있는데 알파벳으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요. 가장 가까운 껍질을 K 껍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알파벳 순으로 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K, L, M, N 껍질 이렇게 알파벳 순서대로 시작을 K다라고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부호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텐데 왜 에너지인데 마이너스예요? 라고 하는 건 부호가 기준을 어디로 잡았냐면 이 무한대의 일대를 에너지를 0으로 잡았어. 그래서 여기서부터 얼마나 안정해지는가를 표현한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사실 이 부호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 각각의 껍질간의 차이만 이제 구할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전자들이요 항상 같은 껍질을 돌 때도 있겠죠. 이렇게 같은 껍질에서 운동을 할 때는요 에너지의 차이가 변화가 없겠죠. 에너지가 변화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전자가 항상 같은 위치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껍질로 이동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두 번째에서 첫 번째로 이동을 한다거나 또는 첫 번째에 있던 전자가 두 번째 껍질로 이동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요. 에너지의 변화가 있습니다. 가 존재한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두 가지의 변화 차이가 있냐면 아까 앞서 두 번째 가정에서 핵에서 가까울수록 에너지가 더 안정하죠. 즉 에너지가 더 낮은 거예요. 그러면 바깥에서 안쪽으로 올 때는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오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에너지를 그렇지, 방출해야겠죠. 이미 너무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껍질로 오기 위해서는 이 해당하는 에너지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방출을 하게 되어 있어요. 차이만큼. 반면에 안정한 껍질에 있던 전자는 반드시 외부에서 가해주는 에너지가 있어야지 더 위쪽의 껍질로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에너지를 흡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친구들이랑 같이 뭐 첫 번째 껍질에서 세 번째 껍질로 이동할 때는 얼마를 흡수해야 될까? 이런 계산 과정을 한번 연습을 해볼 거예요. 네 번째, 자, 전자가 전이할 때 껍질의 에너지에 따라서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영역에 해당하는 파장이 얻어집니다. 자, 이거는 에너지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익숙한 가시광선을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가시광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가시광선보다 에너지가 더 큰 쪽에 있는 빛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가시광선에서 보라색의 바깥쪽이죠. 그렇죠. 자외선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가시광선에서 가장 에너지가 작은 빨간색 빛의 바깥쪽에 있는 광선들은 우리가 적외선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전자가 이동할 때 방출하는 에너지의 차이에 따라서 어떨 때는 가시광선에 속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자외선에 속하기도 하고 적외선에 속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계산을 해봤을 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첫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모든 빛들은요. 자외선의 영역 안에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껍질로 이동하는 전자들이 방출하는 빛은 자외선에 속한다라는 거죠. 자외선.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N이
2보다 크다라고 표현을 해야겠냐? n이 2보다 큰 것에서 1로 떨어지는 모든 광선은 자외선 영역에 속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모든 빛들은요. 일단 지금 그린 게 6번까지이기 때문에 6번에서 2번까지의 빛들은요. 가시광선 영역에 속하게 됩니다. N은 2로 가는 모든 빛들을 가시광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N은 3으로 방출되는 빛들은 모두 적외선 영역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N은 3으로 떨어질 때 방출하는 빛들은 각각의 영역에 속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발견한 사람들의 이름을 붙여서 자외선 영역이라고도 하지만 이런 선들을 라이먼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라이먼 계열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해요. 근데 가시광선은요, 라이먼이라는 사람 말고 이제 발머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기 때문에 발머 계열이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적외선은 파센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파센 계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 사실 가시광선은요 7번 이상에서 떨어지게 되면 얘가 자외선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조금 완전 100% 일치한다고는 할 수 없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마지막 전자가 전이할 때 전자 껍질의 에너지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영역에 해당하는 파장이 얻어진다. 같은 내용인데요. 선생님이 좀 더 보기 쉽게 얘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요 동그라미를 우리가 보통 한쪽 면만 표현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앞에서 했던 거를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볼게요. 자, 얘가 지금 N은 1, 즉 K 껍질이죠. K 껍질, N은 2번인 껍질, N은 3, N은 4, N은 5, N은 6까지 지금 나타내놨어요. 그래서 1, 2, 3, 4, 5, 6 이렇게 전자 껍질의 번호를 생각을 할 수 있고 여기서 아까 첫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모든 빛은 우리가 무슨 계열이라고 했나요? 그렇지. 라이먼 계열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라이먼 계열. 얘는 N은 1로 방출하는 모든 빛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자외선 영역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많이 다룰 가시광선. 왜냐하면 우리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시광선 영역이 우리가 실험에서 많이 다루는 그 빛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발머 계열이라고 했었고요. N은 2로 방출되는 빛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7 이상이 아닌 6에서 2 안에서 떨어지는 빛들은 가시광선 영역에 속하게 되어 있었죠. 그 다음에 N은 3으로 떨어지는 빛들이 있었죠. 순서대로 나타낼게요. 이런 빛들은 우리가 파센 계열이라고 했어요. N은 3으로 방출되는 빛들. 적외선 영역이었고요. 가장 파장이 길어요. 그래서 우리 에너지와 빛은요, 빛의 파장은 서로 반비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적외선에서 자외선으로 갈수록 에너지는 크고요. 파장은 짧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에너지는 파장과 반비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물리에서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단 요것들 위주로 내용을 숙지를 해 오시면 수업 시간에 친구들이랑 같이 어떻게 적용을 하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같이 해볼까 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